안녕하십니까. 대책위원장 이학 인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주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바로 고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무법인의 도움을 받아 법률 자문을 받고 이의 신청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 통지되는 보상금을 높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보상금을 높게 평가받은 뒤에는 돈이 정말 급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바로 찾으셔야겠지만 당장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 5, 6개월 정도만 참으시고 이의 신청하시면 처음 통지된 보상금과 추가적으로 올라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두 번의 이의 신청 단계가 있는데 원금은 다 미리 찾아놓고 올라가는 보상금만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이의 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추후 법무법인 설명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은 처음 이런 일을 겪어보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감정평가 관련해서 전문가를 모셨으니 우리의 토지 및 지작물들이 무슨 절차들을 거쳐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보상을 받게 되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명문 감정평가법인의 김성철 평가사님, 서중권 평가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바로 소개받은 명문감정평가법인의 김성철 평가사입니다. 저는 이 지역의 출신 평가사입니다. 의정부가 고향이고 학교도 여기 의정부 초등학교도 나오고 이런 지역의 평가사로서 오늘 여러분들을 나의 가족, 나의 형님, 선배, 후배 같은 이런 마음으로 이 신곡 용현 여기 공동주택지구는 작년 11월 5일날 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공고가 났습니다. 이 날짜가 상당히 중요한 날짜입니다. 작년 11월달에 그리고 올 1월달에 지구단위회의 결정 지역 보면 결정 고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승인 고시가 된 것입니다. 향후에 이제 벌어질 일들은 환경영향 평가 등을 거치고 구체 보상에 관련된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오늘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소유자 추천 평가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변호사도 찾아가고 있어도 찾아가지만 또 중요한 이 보상 평가를 받는 우리의 재산 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정당하게 보상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평가사가 필요한데 특히 법에는 소유자 추천, 즉 우리 소유자들이 추천을 해서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일을 맡아서 열심히 잘 해주십시오 하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유자 추천 감정평가사 제도입니다. 소유자도 사업 시행자도 아무도 제시하지 못하는 그 금액을 누가 결정하느냐? 저와 같은 평가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평가사가 얼마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는지 여러분들 먼저 그런 의식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좋으면 여러분들이 협의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여기 말씀하셨듯이 이의 신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시 평가를 또 받는 이런 절차가 다 있습니다. 이런 감정평가는 보통 한 3번 정도 걸치게 됩니다. 최초로 하는 게 협의평가라고 하고요. 협의. 임의로
내 재산을 사고 파는 그 협의를 하는 것입니다. 협의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마음에 안 들면 재결 평가를 하고 수용 재결, 이의 재결 해가지고 두 번의 재결을 거치고 그것도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소송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총 그래서 4번에 걸쳐서 끝까지 가게 되면 그렇게 하죠. 근데 이런 평가는 혼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 시행자 LH에서 추천하는 평가자가 하나 있고요. 또 도지사가 추천을 하나 합니다. 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소유자 여러분들이 추천하는 평가사. 그래서 셋이서 평가해서 세 가격을 나누기 3 플러스 더해서 나누기 3 하면 평균 가격이 나오죠. 그 평균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처음에 아까 위원장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최초 평가를 잘 받지 않으면 그 이후에 재결 평가를 받고 수용 재결, 비재결을 거쳐도 그렇게 오르는 것이 은행 이자 수준도 안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1% 오르고 또 0.1%도 오르고 뭐 조금 많이 오르면 2%도 오르고 3%도 오를 수도 있지만 최초 평가를 잘해 놓으면 잘해 놓는 것이 그래서 아무리 뭐 2% 3% 올려봐야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처음에 100을 받을 거를 150을 받아놓으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초 평가가 가장 중요하다. 이 소유자 추천 평가는 이 최초 협의 평가 때만 가능해요. 재결 평가할 때는 수용 재결이나 이의 재결 평가할 때는 여러분들이 추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사업 시행자도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도지사가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는 중앙도시수용위원회라는 그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그냥 이 처음에 세 평가 법인 말고 다른 평가법인 중에 두 군데를 내보내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계속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소유자 추천 평가는 협의 평가 최초 할 때만 하게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소유자 추천 평가 여러분들 소유자들이 추천을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을 입장해서 일을 하게 되죠. 소유자 추천 평가사가 해야 할 일은 최대한 가격을 먼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끌어올린 가격을 상대방들이 받도록 그들이 설득하고 뭔가 그들이 다른 것을 제시해도 그렇지 않다 하고 논리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결국은 우리 가격 수준으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는 일이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법에는 10%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100만 원을 소유자 추천평가에 100만 원을 제시했으면 그쪽에서는 90만 원 이하로 내리면은 그거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10% 범위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최초 평가할 때 소유자 추천평가사가 얼마나 가격을 잘 제시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가격이 높고 낮은 여러분이 만족하고 불만족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죠. 최근에 제가 소유자 추천평가사로서 했던 일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최근입니다. 저는 우리 정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7년차 감정평가를 37년째 현재 하고 있는데요. 외정부에 있는 최초로 녹양지구, 그린벨트 해제했던 녹양지구, 그 다음에 실곡지구, 용현지구, 밀랍지구, 도산지구까지 평가를 다 소유자 추천을 받아서 계속 해왔습니다. 그거는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지 않고 가장 최근에 작년 하반기에 GTX-C 사업이라고 아시죠? GTX-C 사업. 저쪽 경기도 군포인가? 아니, 우리 옥정은 옥정부터 덕정이죠, 덕정. 호운동 거쳐서 덕정까지 가는 거기가 이제 우리 북부 지역 관할인데 그거를 이제 소유자 추천을 받아서
제가 평가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그 인원이 대상 인원이 거의 한 8, 90명 정도 됐습니다. 8, 90명 됐는데 실제로 이의 신청을 한 사람은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 이의 신청도 뭐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좀 상속세 문제 또 양도소득세 문제를 조금 늦추기 위해서 그걸 바꾸고 이런 제도의 어떤 이런 것들 이점을 취하기 위해서 이의 신청을 좀 했다는 게 되는 것이죠. 뭐 이의 신청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한 5, 60% 정도 되면 잘했다 이렇게 하는데 거의 저는 거의 90% 정도 가까이 평의를 해놨습니다. 그걸 이미 먼저 받아갔다는 얘기죠.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여기 의정부를 벗어난 개발제약을 상대로 하는 데가 양주 장흥에 가면 또 하천이 있습니다. 응달천이나 하천이 있는데 거기는 한 30년 됐는데 딱 한 명만 이의 신청을 했답니다. 엄청 정말 제가 속된 말로 퍼줬습니다. 그 옆에 사마지구라고 이제 백지가 말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가격을 최대한 높여주기 위해서 또 거기도 가격을 저는 최대한 해서 상대방이 처음에는 제가 100만 원 했는데 그쪽에 70만 원밖에 못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시된 것이. 그래서 아니다. 잘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그대로 놔두고 그쪽에서는 저는 100만 원, 거기는 9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많이 높여주는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의정부의 그 고산동이 있죠. 고산동에 그 도시계획 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실제 거래는 한 250만 원 정도 했어요. 소유자 보고 이거 어느 정도 가격 만족하시겠어요? 300만 원은 받아야지. 그랬는데 실제로 나간 건 400만 원이 나갔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제 소유자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제가 자화자찬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소유자 추천 평가사로서의 자격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지역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역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뭐 소유자 추천을 하겠다 이거는 믿으시면 안 됩니다. 지역을 잘 알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정부의 고향에다가 37년차 되다 보니까 많은 그런 선후배들이 다 엮여 있습니다. 여기 둠베미 마을에도 저희 친구들이 4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욕 안 먹어야 되잖아요. 열심히 잘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평판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평가사들끼리 저 평가사 말이면 들을만해. 저 평가사 저렇게 제시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협조해야지. 이런 어떤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37년 동안 하면서 많은 소유자 추천을 받아서 일을 해왔지만 지금도 끝나고 나서도 여전히 대책위 분들하고 서로 전화하고 때 되면 서로 보기도 하고 이러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소유자 추천 평가사의 중요성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변호사를 찾거나 의사를 찾을 때 여러분이 돈을 내야 돼요. 하지만 평가사들을 추천하는 데는 여러분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돈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00만 원 받을 거 150만 원을 해드려도 저는 대가로 1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면 큰일 납니다. 그 대신 제가 받을 거는 저희가 받을 거는 동의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동의서 써주시는 분이죠. 동의서 소유자 절반 그리고 면적 절반의 동의서를 받아서 추천을 해주시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잘 해드리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문감정평가원의 김승철 평가사입니다. 이제 이어서 그러면 우리가 뭘 보상을 받는가 다 아시죠? 토지도 받고 지자물도 받고
수목도 받고 영어 공시 하시는 분들 계시라고 있어요. 영어 보상도 받고 농사 지시는 농업 보상, 농업 손실 보상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같이 저랑 같이 근무하시는 우리 평가사님을 모시고 설명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준권 평가사님 모시겠습니다. 영문감정평가법인의 서종돈 평가사입니다. 저는 앞에 김성철 평가사님이 소유자 추천 평가사의 전반적인 중요성을 설명을 드렸고, 저는 실질적으로 평가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그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개요는 그냥 넘어와 있습니다. 하여튼 공공지구 잘생긴 얼굴 사진 좀 찍어줘요. 그리고 사업 지구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24만 평 정도 되는데 여기서 추진 현황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작년 11월 5일에 의견청취 공단공고일, 그 다음에 올해 이후로 공공주택지구 지정, 사업 인정 모실, 요 두 개가 중요하다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준 시점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부터는 이제 보상평가 요약입니다. 보상평가는 평가사가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토지보상법이라는 법률에 근거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다 거기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게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유자 추천 평가서 아까 설명해 주셨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공공주택지구에서 보상평가 대상이 되는 물건들이 종류가 이렇게 나열되어 있습니다. 토지, 건물, 일반적으로 또 지장물이라고 그러죠. 토지 위에 있는 지상 물건들, 그 다음에 영업권, 영업손실보상, 농사지으신 분은 농업손실, 그 다음에 주거 이전비, 그 다음에 이주정착금, 가대도구 등 이사비, 물건 이전비, 이런 항목들이 다 있는데요. 이 항목 중에서 평가사가 직접 관여하는 항목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 토지, 건물, 영업손실, 물건 이전. 이건 이제 평가사가 평가에 의해서 3사 평균 금액으로 보상 금액이 정해지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LH에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해서 보상 금액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체적인 산정 금액이든 금액은 토지 보상 법규상에 다 규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제시되는 거고요. 이 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보상평가 금액 비중이 토지가 80%, 많게는 90% 됩니다. 그 다음 그 외에 건물이라든지 영업, 지장물들이 한 10에서 20% 되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토지에 대한 평가 금액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법률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고 평가사들은 어떻게 실질적으로 평가를 임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토지보상법의 내용은 복잡한데요. 뒤에서 좀 쉽게 도표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매년 공시지가를 받으시잖아요. 그 공시지가를 기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용현지구의 한 20개 미만의 표준지가 있고 그 공시지가를 이렇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 변동률, 지역요인 비교, 개별요인 비교, 그 밖에 고정치에서 토지보상금이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시지가는 매년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25년이 공시가 되어 있고 아까 사업 앞에서 사업지구 지정이라고 사업인정고시라고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그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표준지를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7년에 지정 고시됐다면 2027년 공시지가, 내년에 됐다면 2026년 공시지가를 결정해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가 변동률은 뭐냐면 공시지가가 기준일이 매년 1월 1일입니다.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격 시점은 사업 시행자가 평가사한테 제시를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5월 5일이라면 1월 1일부터 5월 5일까지의 이 주변에 있는 인근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합니다. 지가 변동률 발표는 국토부 장관이 매월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요인 비교. 여기서는 1인데 왜 1이냐면 이 지구 내에 있는 공시지가를 선정하게 법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은 비교할 필요도 없이 동일합니다. 그 외에 이제 개별 요인 비교로서 그 해당되는 토지가 공시지가가 공시된 토지와의 가로 조건, 예를 들어 가지고 도로폭이 얼마나 되느냐, 차이가 있느냐, 접근 조건, 교통시설이라든지 편의시설과의 거리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고 접근성이 양호한지 여부, 그 다음에 인허 환경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이렇게 개별 요인을 비교치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박적인 보증치입니다. 그박적인 보증치는 아시다시피 공시지가는 시세에 못 미치게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는 세금에 직결되기 때문에 국민조세저항권을 우려해서 정부에서 일반적인 시세보다 낮게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시세 보증하는 게 그박적인 보증치입니다.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요인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박적인 보증치입니다. 이 그박적인 보증치는 어떻게 법률이 규정되어 있냐면 인근에 있는 보상이나 실거래 사례, 단가 수준을 가지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격차를 비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표준지 공시지가가 회배라는 명령은 여기서는 제곱미터를 말하는데 회배당 100만이라고 하면 실제 거래된 게 회배당 300이다. 그러면 100만 원과 300만 원에 있는 비율, 그게 이제 그박적인 보증치라고 하는데 3이 여기에 곱하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시지가 곱하기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박적인 보증치를 어떤 사례를 써가지고 어떻게 적용하고 나머지 두 명의 평가사들을 어떻게 설득시키는지, 이게 토지 보상 평가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 외에 개별적인 비교들은 크게 영향은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적도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다 이게 토지는 움직이지 않는 거니까 거의 보정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항에서는 많은 변동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떻게 공시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빨간색은 이제 용해지구의 예상 지적 해놨겁니다. 이 빨간색이 이제 사업지구죠. 여기 있는 파란색의 박스친 이런 부분들이 이 주변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이게 2025년 표준지 공시지가고요. 이 용해지구는 일부 안쪽은 개발 제한구역, 도로변을 따라서는 일부 제1종 일반 주거지역이 편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도로변에 있는 공시지가는 주로 가격대가 좀 셉니다. 대라든지 주거난이라든지 이게 접근성이나 가로 조건이 좋아서 그렇고요. 공시지가 기준들이 구면에 있는 쪽은 약간 가격 수준이 떨어집니다. 주로 이용 사항들이 단독주택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일부 상업지역이 상업 용도가 있습니다. 이 집단 취약지구에 대한 공시지가는 일반적인 개발 제한 구역에 있는 토지보다는 약간 가격이 상향되어 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지 중에서 해당되는 편입지에 있는 토지와 가장 유사한 용도지역, 유사한 이용사항들을 평가사들이 선정해서 토지를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표준지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이제 실제 거래 사례, 평가 사례 수준이 궁금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어떤 수준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용인지구에 있는 실제 거래 가격 수준입니다. 가장 최근에 있는 것 중에서 조금 대표할 만한 그 수준을 좀 저희가 추출을 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요 주변에 있는 43번 국도 주변에 있는 토지들이 좀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일종 일반 지구에 있는 상업용 토지인데 회배당 600만 원, 평으로 하면 한 쉽게 한 곱하기 3을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한 1,800,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이 안쪽 구면에 갈수록 이제 같은 용도라도 가격이 좀 낮게 형성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토지는 이제 집단 지라지구에 있는 지목이 개인 토지입니다. 회계당 150만 원, 평당으로 하면 한 450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대나 전답 수준은 회계당 70만 원, 9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럼 평당으로 하면 한 230만 원, 이거는 한 300만 원 수준 이 정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실거래를 대표적인 걸 몇 가지 뽑았고요. 나중에 지구가 지정되고 사업 시행자가 가격 신청을 정하게 되면 저희가 다시 그 당시에 2026년이 될지 2027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가격 수준을 조사를 합니다. 그 중에서 제일 높은 사례를 소유자한테 유리하겠죠. 그걸 집중적으로 추출해가지고 토지를 평가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알아두셔야 할 点있지만 아까 표준지는 선정은 여기 빨간색으로 있는 이 내에 있는 표준지만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밖에 보존치의 기준이 되는 실제 거래 가격 수준은 여기에 있는 용인지구 외에 있는 걸 선정할 수밖에 없게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이외에 있는 지역에서 실거래가가 얼마만큼 많이 형성되고 더 높게 진행되는지 그게 좀 관건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되면 투기 세력이 붙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땅들이 가격대가 많이 높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구 지정 발표되자마자 바로 토지거래 허가제가 발표가 돼가지고 제 예상대로는 그 주변의 시가가 많이 좀 오르지는 않을 것 같은 예상이 되는데 그건 뭐 나중에 한번 두고 볼 수 있죠. 아까 저희 그 밖에 보증할 때 거래 사례도 중요하지만 평가 사례도 중요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주변에 있는 평가 사례들을 중요한 걸 좀 뽑아봤습니다. 거기다 개별 제한 구역에 있는 평가 사례고요. 아까 일반 주거 지역에 있는 평가 사례입니다. 여기도 이제 거래 사례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형성되고 있고요. 그 부분 중에서 거래 사례가 만약에 공급 편지와 대비 평가 사례보다 더 높다고 하면 당연히 거래 사례를 쓸 거고요. 평가 사례가 더 높은 경우가 있다면 당연히 평가 사례가 높은 걸 쓰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까지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의 토지에 대한 평가 방법인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건 토지보상법 제70조에 규정되어 있고요. 하위 규정에서 더 자세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를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소유자들이 되게 보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게 과연 이용사항을 누가 정해요 하는데 그 이용사항은 사업 시행자가 정해서 평가사한테 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이용이나 이런 부분이 허가사항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 이용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주거나지 뭐 창고를 지어고 있지만 이건 개발 제한 구역에서는 창고를 짓더라도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허가 받지 않은 것은 무허가 혹은 무신고 시설이 되고 그 땅에 있는 토지는 주거나지라든지 창고 용지로 평가되는 게 아니고 예전 지목인 전이나 다음으로 평가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소유자가 많이 좀 불만 가지시는 부분인데 개발 제한 구역은 어쩔 수 없이 그런 법률 규정에 따라 평가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이제 하는 부분은 이제 건물에 대한 평가 방법입니다. 토지는 주변에 있는 사례를 비교해가지고 비교 사례 방식으로 정하지만 건물은 원가법이라고 해가지고 최초 건물을 예를 들어가지고 2억을 짓고 지었다 10년 전에 그러면 현재 가격이 얼마나 되느냐 그 2억 원에서 현재까지의 사용 기간에 대한 감가 사용에 따른 외부 연한에 대한 감가 등을 감안한 원가법을 적용해서 건물 가격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가격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제조달 원가 부분, 그러니까 초기 투자비 부분, 그 다음 두 번째가 장가율 부분입니다. 세 번째가 면적 부분입니다. 먼저 제조달 원가를 말씀드리면 제조달 원가는 요즘 건축비가 굉장히 상승을 한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10년 전에 2억짜리 건물을 지었다고 하면 단독주택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단독주택 2억까지 못 짓죠. 한 3억이나 4억까지 될 겁니다. 그래서 건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최초 그러면 투입 원가를 반영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시세의 건축비 단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률로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야 소유자들도 불이익을 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조달 원가 부분은 평가사의 노력 부분은 가장 높은 제조달 원가를 적용시키는 부분. 이걸 평가사들이 소유자 평가사가 열심히 찾고 적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이제 잔존 가치율이죠. 잔존 가치율은 전체 내용 연수 대비 현재까지 몇 년 동안 남아 있는지 장가율입니다. 일반적으로 50년 전에 지어진 건물이라도 사용하는 데 지장이 없잖아요. 그런데 철근 콘크리트 조라고 해도 50년 되면 잔존 가치율이 제로입니다. 그러면 값어치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평가사들의 제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잔존 가치를 기본으로 20%라고 지었다고 하면 50년 전에 경과 기간이 다 만료됐다 하더라도 가치율은 20%가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잔존 가치율을 얼마만큼 잘 찾고 적용시키면 세 번째는 면적입니다. 면적은 기본적으로 사업 시행자의 여력치는 대장이나 이 부동산 등기에 되어 있는 면적을 제시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살다 보면 뭐 건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잖아요. 아까 토지는 불법 신고하지 않거나 신청하지 않는 불법 무허가지만 건물은 실제 면적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면적 부분은 소유자 부분이 잘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건물이고요. 아까 토지 위에 있는 부분을 지장물이라고 하는데 그 지장 왜 지장물이라고 하냐면 사업의 추진에 지장이 된다 해가 지장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건물, 그 다음에 비닐하우스, 창고 이런 쪽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건물은 대장이 있지만 대장이 없는 쪽의 지장물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잘 챙겨주셔야 됩니다. 이게 가격은 많지는 않지만 모아놓으면 굉장히 금액이 큰 게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장에 있는 대문, 쪽문, 담장, 계단실, 베란다, 다락방, 장독대, 하단, 바닥 포장, 옥상 방수, 태양열 설비, 외부 추가 전력, 물탱커, 외부에 있는 화장실, 외부에 있는 간이수도 시설 이런 부분들이 다 모아놓으면 돈이 되니까 나중에 그 LH에서 지상물 조서, 토지 조사 작업이 올 거예요. 그때 꼼꼼히 잘 말씀드리고 사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뒤에서 한 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무허가 부분은 건축물은 보상이 됩니다. 하지만 무허가 건물에 기반으로 하는 영업이나 주거 이런 쪽은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사업 고시를 이유, 사업 인정 이후에 들어온 부분은 당연히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과수, 수목, 수익수, 관상수, 수목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요. 대보면 댁내에 조경수라든지 수목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죠. 이 부분은 다 보상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임야상에 자생적으로 크고 있는 수목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
그다음 영업 보상입니다. 여기서 이 지구 내에서 영업자들이 몇 분 계시는지 지금 고시가 되면 이제 확정될 텐데 이 영업 보상 방식에 대해서 평가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보상은 토지나 건물에 비해서 이전이 굉장히 쉽죠. 그래서 영업 보상은 좀 요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토지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옮길 수도 없는 거고 건물도 해체 철거도 어려우니까 영업은 사업 지정 이후에 들어오가지고 영업자가 영업 보상 요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사업 시행자가 이 영업 보상자 대상 여부를 굉장히 꼼꼼하게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이 장소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의 요건이 있고요. 시간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이 이전에 들어온 편입된 영업이야 되고요. 아까 주요할 시점 말씀드렸듯이 공단 공고일이 있습니다. 사업지구 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 공단 공고일인데 그 공단 공고일 이전에 들어와야 영업 보상이 됩니다. 그러면 영업 보상액은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 보상 평가는 크게 영업 이익에 대한 일실 손실분 및 감소액, 그 다음에 영업 시설에 대한 운영에 대한 보전적 비용, 시설 이전비 및 시설 이전에 따른 감소액, 그 다음에 다른 영업장으로 옮겨가는데 필요한 홍보라든지 이런 부대 비용 이렇게 크게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항목은 뭐냐면 당연히 영업이익 및 그 이익의 감소분입니다. 이익은 법률상 4개월분에 대한 휴업 손실을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익 감소분은 영업이익분의 20% 1,000만 원 정도에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비용은 이전비 및 이전 감소액입니다. 이전비가 왜 중요하냐면 영업시설은 굉장히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 초기 투자비 부분을 보상해 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도시 근로자 가계 지출비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도시 근로자 3인 가구의 월 평균 가계 지출비로 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590만 원 미만이면 560만 원을 기본 영업 보상 비용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개월을 하면 한 2,500만 원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 농업 손실 보상. 여기 근처에서 이제 농업 경작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농업 손실 보상은 아까 제가 첫 장에서 사업 시행자가 산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로 산정을 사업 시행자가 하고 그 농업 손실 보상 대상자가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결 단계에서 평가사가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대개 보면 협의 단계에서 다 하고요. 농업 손실 보상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소득이 입증을 하느냐, 입증하지 않느냐로 나눠지고요. 입증하지 않으면 여기에 있는 단위 경작 면적당 3년간의 평균액에다가 2년분 곱해줍니다. 그래서 평당 약 한 14,400원 수준 곱하기 2년분 곱하기 면적 이렇게 주고요. 실제 이제 소득 입증자는 입증 소득의 2년분을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를 이제 자객농인 경우고요. 자객농이 아니고 임차 농일 경우에는 임차자와 소유자가 다 협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 손실 보상은 나중에 혹시 LH하고 협의가 잘 안 되시면 저라든지 혹은 법무법인에 통해서 자문을 구하시면 도움을 주십니다. 하여튼 농업 손실 보상의 수령자는 농민이어야 됩니다. 농지고 이 두 가지만 잘 알고 계십니다. 그다음 축산 보상. 아마 여기는 축산 보상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런 거는 분묘. 만약에 분묘가 있다면 이것도 이제 LH가 보상하는데 말 그대로 분묘 이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잔해지 보상. 되게 보면 대형 공공주택지구 같은 경우에는 잔해지가 많이 남지 않습니다. 도로 사업이나 철도 사업, 하천 사업은 잔해지가 많이 발생하지만 용인지구 같은 공공주택지구는 잔해지가 발생하지 않는데 혹시 잔해지가 발생하면 그때 되면 저희 평가사들한테 자문을 구하면 문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까지 이제 토지 보상 법규에서 보상 항목별로 보상 평가 방법을 제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린다고 했는데 좀 미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을 평가하기 전에 사업 시행자인 LH에서 보상 평가 대상 물건들을 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하기 전에. 그래서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서를 작성하고 소유자들의 사인을 받아서 그걸 취합해서 평가사들한테 평가 의뢰를 하게 되어 있는 절차입니다. 그 첫 절차가 이제 물건 조사인데요. 물건 조사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 조사하고 지장물 조사가 있습니다. 이 양식은 LH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소유자의 사인을 이렇게 혹은 관계인 사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인하시기 전에 항상 이런 현실적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현실적인 이용사항이라든지 면적, 용도치고 이거는 뭐 평가사들이 그러니까 중요한 거 아닌데 이런 사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셔가지고 현실적인 이용사항이 전이나 답보다는 전이 좋죠. 전보다는 잡종지가 좋고 잡종지보다는 단독주택 부지가 좋고 단독주택 부지보다는 상업용지가 좋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실제로 쓰고 있는 이 이용사항이 이 조사할 때는 다르게 기재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꼼꼼하게 보시는 게 나중에 무리를 안 받습니다. 편입 면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가 아니고 지장물입니다. 지장물은 중요한 부분은 지장물의 종류, 규격, 수량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 세 가지를 꼼꼼하게 보시는데 지장물들은 대개 보면 LC에서 꼼꼼하게 조사를 하시는데요. 잘 보실 때 이 규격 및 수량 같은 경우를 좀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요청을 하세요. 그러면 본인들한테 유리하고요. 특히 수목 같은 경우에는 수목은 수목 가치 결정의 중요한 부분은 수목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수목의 직경, 지름, 그다음 수목의 높이 이런 이 부분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넉넉하게 잡아달라고 조사자들한테 요청을 좀 계속 따라다니시고 그게 제대로 반영된지 확인하신 다음에 사인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부 면적이 기준이 되지만 공부보다 저 전투화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증 면적 기준, 확장한 면적 기준 이렇게 기재되는 게 중요하고요. 구조상으로는 제일 비싼 게 철근 콘크리트, 벽돌, 블록, 목조, 흉내 이 정도 수준이니까 이 구조도 기재하실 때 공구상에 건물등기부 대장상에는 구조가 있는 것 외에 또 추가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리한 구조를 적어 놓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 이용상으로는 아까 주거용, 업무용 상업용 참고순입니다. 토지는 제일 유리한 게 업무상업용이고 주거용 저 참고인데 건물은 주거용이 왜냐하면 주거는 난방이나 냉방 기능이 다 기본 설비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로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창고로 이용하는 과거에 주택으로 이용했다. 그러면 좀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등기 건물, 베란다, 지하실, 계단실, 그 다음 보수 가능한 거는 상태가 좀 양호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무허가 건물도 보상이 될 수 있으니까 실측에서 면적을 기재하는 게 중요합니다. 수목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특히 수목 중에서 교목 말고 화목 중에서 다른생 식물이나 목당, 국화, 장미 이런 쪽 부분도 빠지면서 기재하는 게 중요하고 담장도 잘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옥외 계단, 옥외 지장물, 그리고 관정이라든지 외부 수로전, 그 다음 옥외에 소지하고 있는 전기 조명 시설도 반드시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대문, 바닥 포장, 이 바닥 포장도 종류를 콘크리트, 아스콘, 자갈 이렇게 다 되어 있고요. 잔디, 정원, 장독대, 연못이 연못, 담장 밖이라도 그러니까 자기의 담장 밖이라도 있는 수목이라는 정자, 다리 이런 부분도 보상 대상이 됩니다. 지상이나 옥상에 설치된 부분들, 오수관, 우수관, 정화조, 가수관, 그 다음에 계집, 계사, 태양열, 태양광, 비닐하우스, 세면자, 그 다음에 CCTV,
피아노, 에어컨 이런 부분도 다 보상 평가 대상이 되니까 꼼꼼히 기재를 하시면. 영업 보상은 아까 설명을 제가 잘 드렸으니까 혹시 대상자 있으시면 그걸 하시는 거예요. 영업 보상 이 정도 설명을 마쳤습니다. 혹시 제가 설명에 빠졌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혹시 궁금하면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저희 연락처 받으셔가지고 전화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예. 대체로 이제 단독주택 안 들리는데 소리 좀 단독주택인 경우에는 저기 지어진 지가 한 30년 넘는 건물들이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개보수를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보수하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개보수를 해가지고 개보수 한 만큼의 추가 비용이 보상 금액에 얼마만큼 반영될지는 모르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외곽만 조금만 손을 대고 추가 비용을 너무 들지 마시고 평가서 소유자 추천 평가서 나중에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찬종가 지율 이런 부분을 좀 높게 저희가 해드리면 되거든요. 내부는 뭐 지금 수리한다고 해서 뭐 평가금액이 높아지거나 그런 건 수리하면 평가금액이 높아집니다. 높아지는데 수리한 금액에 비례해서 높아지지는 않고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시에서 도배를 한다고 도배는 금액이 크지 않지 않기 때문에 너무 흐름하지 않게끔만 도배를 좀 보수만 완화해 주십니다. 수목을 지금 심어도 되나요? 예? 수목이요, 수목. 심으셔도 됩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사업주행 고시가 안 됐거든요. 그 전에는 충분히 하는데 영업 보상이나 이런 부분은 사업인증 고시라고 공단공고일을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공단공고일 이전에 영업이 추가적으로 그런 인정을 못 받습니다. 담장 옆에 몇 땅이 아니라 담장 옆은 예. 장독대나 나무도 보상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지장물은 본인이 돈을 수요해가지고 구성하셨잖아요. 그게 보상 대상입니다. 담장 몇 땅이 아니고 예. 자 그러면 공무상 혹시 나중에 예. 저희 건물에 공직인데 거기 수도공사 해가지고 외부에서 계량까지 공사 하는 사고 치료를 본다고 했는데 그런 것도 다 들어갈 수 수도시설. 농지의 수도시설. 농지의 수도시설. 무슨 정도로 수도를 농지하고 있어요? 농사용으로 시설. 농사용 관정하고 수도시설 다 보상이 됩니다. 농지에 지장을 설치한 것은 다 보상이 된대요. 전기 시설도 마찬가지. 예. 하여튼 돈이 들어가지고 구성을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보상 대상입니다. 예, 100%가 아니에요. 제가 건물도 말씀드렸지만 초기 투자를 계기라고 그러면 사용에 따른 단가, 그 다음에 기간에 따른 단가,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드려요. 예, 그러면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평가관님 말씀 회의가 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이 감정평가가 굉장히 진짜 중요합니다. 1차 감정평가가. 그러나 우리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경기도와 거대 기업인 LH가 주차 평가사 중 2명만 선정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가시면서 이 동의서를 받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갖기 위해서 평가 동의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꼭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정평가 가반수 이상 동의서를 받으면 우리도 평가사를 우리가 선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3명이 평가해서 플러스해서 나누기 한 금액이 보상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동의서를 받아야 되고요. 그래서 용역 지구에 편입되는 사람 수의 과반수가 동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아직 주민 평가사 선정 동의서 작성 안 하신 분은 좀 나가실 때 꼭 좀 해주시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우리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토지의 정당 보상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니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주말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